분할 통합이라는 게 있다. 근데 결국 혼합 통할로 해야만 불교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여건과 시설을 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카톨릭은 중앙 집중이죠. 반면에 개신교는 교단마다 다르죠. 기장, 예장 뭐 등등. 그러니까 통할의 장점도 있고 분할의 장점도 있는데, 사실은 종교는 카톨릭처럼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앙에서 통할하는 방식이 돼 있고 취지를 파견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구 본사의 경우를 보면 교구 본사의 그 사암의 취지들은 이게 품신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중 사찰 경우들이 이제 교구 본사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문중에서 조율해가지고 품신하면 이제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방 교구 본사는 중앙에 분담금을 내지만 통합의 방식들이 역시 유리하죠.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종단,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결국 통합의 방식이 혼합 통할의 방식이 유용한 측면이 많다는 게 만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12가지 안을 만에는 얘기하면서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운용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열어뒀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처음에 10년 전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2023년의 불교계의 모습을 보면 이미 수용되고 해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많이 해소된 반면에 아직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그 1시간 넘게 굉장히 아주 그냥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만해가 조선불교 유신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는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또 부담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을 이제 이 만해 선사께서 쓴 조선불교 유신론의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조선불교 유신론에는 만해의 근대적 세계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승려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근대적인,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분이 이제 은빙실 전집도 이제 양계초에 그것도 읽고, 일본에 가서 또 후쿠자와 유키치 영향도 받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이제 2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따져볼게요.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에 그가 쓴 학문의 계략이나 문명지 그 다음에 은빙실 전집, 그 다음에 이제 근대성에 관련된 첫 책자들과 이거랑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2페이지. 승려들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되려면은요, 교육이 강화돼야 돼요.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 행세하려면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승려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찰이 지금 이제 근대화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찰의 주인이 누구죠? 승려란 말이에요. 그럼 승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대화에서는 학교를 설립한다고요. 초등학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선실재산의 통합과 선화가 건립. 이건 뭐냐면은 저는 지식이라고 봤어요. 근대사회는 지식사회입니다. 그 이제 누구죠? 루소가 그러잖아요. 신분에서 계약으로. 계약을 하려면은 옛날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약사회에 오르게 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영도해가는 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지식이 무용하지만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식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연불당 폐지. 이건 주술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의전 절차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대 사회는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술은 안 된다는 거고, 포교 방식의 다양화, 이거는 계몽과 선교를 나타낸다고 봤어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몽과 선교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관의 절을 도심으로 이전하는 건 뭐냐면은 불교를 대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화, 근대화. 이것도 역시 근대화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선불교 유신론에는 만해의 그 근대적 시각이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보고요. 미신 형상 정리. 이건 뭐냐면은 근대사회의 간소화와 관련되는 거죠. 간소화, 간편화. 그 다음에 주술을 이제 없애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라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각종 불교의식 폐지는 근대화. 근대화의 문제는 뭐냐면 간소화, 표준화예요. 간소화, 표준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제가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적 건축 양식이라고 똑같아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생산활동 참여로 인한 승려의 인권 회복. 이건 뭘 뜻하냐면은 자본화될 수 없는 지식은 소용없어요. 근대 사회에서 무조건 자본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본화, 산업화,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사찰이 아무리 크면 뭐 할 거예요? 그 자본을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있어야 승려들이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의 시주돈을 갖고서 사찰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만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그 다음에 그 불교의 장래와 승려의 결혼 문제.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경제제도 문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여기서 좀 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이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가족의 기원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은 합법적인 섹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 하는 성관계는 다 불법이에요. 간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부 일처제와 투명성, 법제화시키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안 했어요. 승려들이 그때 교수님께서도 70%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결혼 안 하고서 그냥 점 찍어놓고 너는 내 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승려들이. 특히 더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법이라든가 이것에 제한을 안 받았어요. 승려들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씩 다 꿰차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냐하면 승려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씩 다 꿰차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걸 투명하게 하자는 거야. 투명하게. 법제화하자. 만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스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씀을 못 하신 거야. 그러니까 윤리에 해롭다, 국가에 해롭다, 포교에 해롭다, 이런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뭐겠어요?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은근슬쩍 어디다 이렇게 여자 해놓고서 숨겨놓고 내연애 관계를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만 기르고. 그게 근대사회거든요, 투명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교수님 말씀에 의존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사원주지 선거법. 이건 뭐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요즘에 보면은 호선을 해요. 자, 이 사람 주지를 뽑읍시다. 자, 반대하는 사람 자 박수 칩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 이런 게 어딨어요? 없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정당하게 출마자 해놓고 선거인 명부 만들고 투표를 해서. 이게 근대사회란 말이에요. 유학의 경전에 보면 이거 있어요. 요임금이요, 천하를 순임금한테 줬대. 또 순임금이 천하를 우임금한테 줬대요.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천하가 지 겁니까? 옛날에는 자기 거니까 할 수 있어.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니 요임금이 무슨 자격으로 천하를 순임금한테 줍니까? 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누구 줄 수 있겠네? 이건 아니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해 선사께서는 이걸 분명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만들어서 하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쵸? 이 만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승려에게 월급 주자. 이게 무슨 뜻이죠? 업무 분장하자는 거예요. 근대사회 특징이 뭐죠? 분업화.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분업화.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글에 다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딱 쓰고 업무 분장하고 분업화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잖아요. 스님은 정규직인데 보살은 비정규직이야. 월급도 안 줘. 내가 저기 수독사 가서 이제 뭘 하래요. 그래서 가거든요. 봉사활동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활동해. 밥 두 끼 주고. 노동 착취하냐.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 지금. 사찰에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 줘요? 비정규직은 그래도 월급은 주잖아요. 현대 안 줘요. 절에서는 불심으로 때우지. 근데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해손사가 이게요, 각 사찰 업무의 양과 질을 따져 승려에게 월급 주자. 이게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해손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승려사회 정신적 단결. 이게 뭐냐면 가치 척도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양반과 저 평민이 있어요. 양반이 한 노동과 평민이 한 노동이 달라. 그럼 안 되잖아요. 양반이 저 책상 하나 만들었어. 그것도 10만 원이면 일반 평민이 만든 것도 10만 원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가 평등하고 신분화됐다는 거는 가치 척도를 일원화해야 돼요. 근데 승려 사회가 지금 외형적 단결은 됐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안 돼 있어. 이런 사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가치 척도와 지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근대 사회의 첩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방관자, 이게 미셸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정신병자예요. 방관자 정신병자 아니에요? 괜히 시비나 걸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근대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해선사가 이걸 알고 계셨어.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칼 포포가 쓴 열린사회적들이라는 책이 1950년대 만해선사가 그거 읽으셨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원의 통할권 확립. 이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나타내는 거겠죠. 보편화, 통합, 일원화. 이렇게 해야만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이 혼합 통할권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야 대외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이 막 올라오는데 불교는 여전히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가야 되고, 이 관료제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만해선사가 이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은 이런 얘기 하세요. 신과 실력을 길러가지고 실력 양성, 애국계몽. 사실은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종교에서 진화론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느님이 진화되면 뭐가 돼요? 하느님 진화되면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진화되면 하느님 돼요? 부처님이 진화되면 뭐가 돼요? 종교는 사실은 이게 저거 아니에요? 그게 원형론적인 신관이란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분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실력과 양성을 하면 어떻게 돼? 부처님 다 없애버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해의 지금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교수님은 또 불교계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야인이니까 이제 교수님 대신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 만해라는 분이 사실은 근대지향적인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이걸 보면서 만해의 근대성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당시 만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게 1910년에 썼다가 13년에 발간하거든요. 제가 맞죠, 교수님? 제 생각이요. 제가 정리한 게 거의 맞죠. 이 사람이 지금 만해 이거 근대성 문제가 이거 진짜, 제가 여기 이제 그 막스 베버하고, 만해는 막스 베버를 못 봤을 거예요. 막스 베버는 이제 그 뒤에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후쿠자와 유키치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시죠? 저기 일본 돈 오늘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십시오. 은행에 가셔가지고 저기 요새 한 15만 원, 10만 원 돼야 되나? 그 만행이면 얼마죠? 떨어져 그 10만 원 주고요. 일본 은행 10,000원짜리 하나 사십시오. 만행짜리. 그럼 거기에
후쿠자 유키치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서 만에 한쪽에는 후쿠자 10,000원짜리하고 한쪽에 만에 사진을 넣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만해라는 양반이 어떤 분인가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거를 저 베개에다 넣고서 주무세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착 들어옵니다. 이게 연골당을 폐지하자 그랬는데 저는 그거라도 해야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에 뭘 할 건지도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리 송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만해 사상을 지금 막스 베버나 칼 포퍼부터 여러 가지 미셸 푸코 이런 그 서양 철학자들, 서양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참 재미있는 글과 또 토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만해는 그 시대를 경험했지 않더라도 이후에 나온 사람들과 이렇게 가상 대담을 한다면 훨씬 더 만해를 이해할 수 있고 만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가 사람들은 불교 교단의 유신 이런 의미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은 철학 중에 유교나 도교가 아니라 왜 불교인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1910년에 결국 유교는 이미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져서 더 이상 비전이 되지 못하는 현실. 도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미 민속화되고 형해가 되어가지고 그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불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로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가 출발이 동학이든 유학이든 간에 결국 불교로 기결했다는 것이 삼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조선시대 불도의 삼교의 대표로서 불교를 만났고 그 대표로서 불교를 통해서 결국 민족을 얘기하고 이 조선 또는 대한 이 나라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불교 유신론은 단순하게 불교의 유신의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유신 또 대한의 유신 이런 의미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만해가 여기 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서양 일본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지만 서양의 지금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유럽의 선진한 그 제국들과 또 그들의 어떤 성공 사례들 또 그들의 어떤 인간의 세계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불교 또는 우리 조선을 새롭게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불교 텍스트로만 너무 가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선을 이해하는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텍스트로 보면 좋겠다. 그런 철학서이고 실제 또 여기 담겨 있는 거 보면 만해가 한학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경을 비롯한 장자나 노자나 이런 동양의 고전의 핵심들을 적재적소에 뽑아가지고 단장취라도 좋지만 그 단장취를 해서 그 글을 살아있는 글로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맥락에 적절하게 뽑아와서 자기 글로화 시킨다는 것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만해의 이 조선불교 유신론은 불교 유신이 아니다. 조선의 유신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해가 이 책을 10년에 쓰고 13년에 간행했습니다. 이미 10년에 끝났고 그 다음에 3년, 4년 그 사이에 쓰고 난 다음에 11년, 12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도사에 들어가서 한란 대장경, 고려 대장경에 대한 심취 속에서 1914년에 간행한 것이 바로 불교 대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유신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교 대전을 할 텐데 마치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의 성서가 66편 아닙니까? 신구약 66편으로 집약해서 결국
성서라는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또 심지어 뭐 지금 성서는 아프리카까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출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불교계는 이제 불교 대전 만해를 통해서 8만 대장을 집약한 그런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낸 게 바로 불교 대전입니다. 만해 사상의 출발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면 만해 사상의 결론이 사실은 불교 대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 하나 꽃을 더 붙인다면 뭐 시편담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불교 대전의 영향은 물론 일본의 그 근대의 여러 불교학자들이 불교의 방대한 전적을 핵심으로 추려가지고 개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전을 만든 용례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뽑은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교의 것만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유교의 어떤 형식들, 뭐 대학의 형식이나 뭐 중용의 형식이나 이런 형식도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불교 대전 역시도 불교의 어떤 텍스트를 뽑았다는 의미로만 한정하지 않고 마치 조선 불교 유신론이 조선 유신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처럼 불교 대전도 어떤 의미에서 조선 사상의 대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그 불교의 이제 대장경이 있고 불교의 대장경에 자극받아서 만드는 것이 따오장, 도장입니다. 도교 장경. 근데 이제 이 중국의 북경대 철학과 교수나 남경대 철학과 교수들이 분발심을 내 가지고 아니 불교는 대장경이 있고 도교는 도장이 있는데 왜 불교 우리는 유장이 없냐 해가지고 유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경대하고 남경대 교수들이 만드는 유장이 영인대서 연구실에도 지금 한 20여 책 쭉 나오고 있는데 또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한국불교 전서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1700년 동안 쓴 모든 전적을 집대성한 한국불교 전서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보유편까지 해서 2021년에 15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라시대 3책, 고려 3책, 조선 4책 빠진 것을 보충한 보유편에 5책에서 15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또 성균관대학에서 그러더군요. 불교는 불경이 있는데 왜 우리는 유경이 없냐. 그래서 또 성균관 팀이 요새 유경을 만들고 있더군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10여 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집이든 또는 이렇게 엑기스로 한 책으로 만들던 이런 노력들이 만들어진 것은 또 그런 것은 아무래도 뭐 그게 근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중을 의식하는 작업이라 할 수도 있고 요새 사람들이 뭐 책을 한 권도 잘 안 보잖아요. 전부 뭐 스마트폰 짧은 거 쇼츠 뭐 이런 거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본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콘텐츠를 다시 요약하고 해서 더 작은 거 편한 거 이렇게 가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뭡니까 마치 사탕처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안방이 있듯이 대문까지 오게 만드는 초콜릿도 필요하고 사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한 사람은 또 대문까지 또 안방까지 오게 되는 거니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대중의 기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잊혀지니까 대중의 기호에 대해서 시선을 열어두되 그들을 점차 또 안방으로 본령으로 핵심으로 이끌어오는 좀 더 친절한 그런 가이드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스마트폰이 온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스티브 잡스 이래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다시 거꾸로 한번 물구나무 세워서 다시 본령으로 또 이끌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만해의 불교 대전은 역시 한글로 되어 있는 한 450편, 500, 600여 편이 되어 있고요. 안 가져왔는데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현암사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불교의 대장경의 길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불교 교학을 되게 교회, 가르침의 바다라고, 선을 되게 설림, 숲이라고 합니다만, 이 교회와 설림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우선은 이제 한 권으로 되어야 그래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대장경으로, 숲으로, 바다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만의 이름이 만의 아닙니까? 만의. 온 바다이죠. 온 바다. 절이 또 산에 있으니까 만자는 절만자로 쓰면 또온 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이자 교학자, 강사이자 선사이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니 만에는 문인이자 철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과 철학이 만나야 결국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선불교 유신론은 이제 오늘 마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